요즘 주변에서 일본 여행 다녀왔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지 않으세요? SNS만 켜면 오사카, 도쿄 맛집 인증샷이 넘쳐나죠. 다들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와, 한국보다 물가가 싸더라. 이게 과연 정상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싸게 먹고 즐기는 그 순간, 일본 현지인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해 보셨나요? 우리가 느끼는 가성비가 그들에게는 생존의 위협이자 자존심의 붕괴라면 어떨까요? 지금 일본은 단순히 돈 가치가 떨어졌다 수준이 아닙니다. 국가의 체급 자체가 쪼그라들고 있거든요. 한때 전 세계를 호령하던 경제 대국이 어쩌다 가난해진 선진국이라는 끔찍한 꼬리표를 달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뼈아픈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피땀 흘려번 돈을 지키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팩트예요. 지금이 바닥이니까 애나 사야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엔저의 저주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일본 경제의 구조적 몰락. 안될 경제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뼈아픈 현실을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십시오. 시계를 잠시 1995년으로 돌려보죠. 당시 일본의 GDP는 전 세계 무려 17%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다음가는 아니 미국을 집어삼킬 것 같았던 압도적인 인자였습니다. 그때는 도쿄 땅을 다 팔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결코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소니, 파나소닉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 가전시장을 씹어먹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기억나시죠? 워크맨 하나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던 그 시절 말입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참혹합니다. 전 세계 GDP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4%대까지 추락했습니다. 17%에서 4%라니 이건 단순한 하락이 아니라 국가적 몰락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1인당 GDP입니다. 달러로 환산했을 때 일본은 이미 한국과 대만에 추월당했습니다. 일본은 선진국이다라는 명제는 이제 과거의 신화일 뿐 숫자 앞에서 처참하게 깨지고 있는 거죠. 국가 전체 부가 줄어들었는데 화폐 가치까지 폭락하니 국민들은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본 여행 가서 느끼는 저렴함의 진짜 정체입니다. 그들의 가난이 우리의 가성비가 된 잔인한 현실이죠. 일본은 에너지와 식량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환율이 오르면 숨만 쉬어도 국민들의 돈이 해외로 빨려 나간다는 뜻입니다. 해외에서 기름을 사올 때 예전엔 100엔이면 됐던 게 지금은 150엔, 160엔을 줘야 합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팝상 물가가 미친 듯이 뛸 수밖에 없는 구조적 지옥에 갇힌 거죠. 그래서 일본의 실질 임금은 최근 추세에 따르면 2년 넘게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했습니다. 월급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그대로인데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물건은 반토막이 난 겁니다. 이게 바로 소리 없는 약탈입니다. 그래도 수출 기업들은 돈 많이 벌지 않냐?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뉴스 보면 도요타 같은 대기업들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착시이자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착시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일본 경제를 오판하고 소중한 돈을 늪에다 갖다 버리게 됩니다. 자, 이제 도요타의 장부를 한번 찢어볼까요? 도요타가 해외에서 자동차 한 대를 팔아 1만 달러를 벌었다고 칩시다. 과거 N달러 환율이 100엔일 땐 장부에 100만 엔으로 적히겠죠? 그런데 환율이 150엔이 되면 가만히 앉아서 150만 엔이 됩니다. 이게 마법입니다. 즉 차를 더 많이 팔거나 기술 혁신으로 돈을 번 게 아닙니다. 그냥 환율 때문에 장부상 이익이 50%나 뻥튀기 된 겁니다. 이건 실력이 아니라 운, 아니 국가의 희생으로 얻은 환차일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번 돈이 일본 국내로 흘러들어와 월급과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미 생산 기지를 해외로 다 옮겼거든요. 해외에서 번 돈은 해외은행에 쌓입니다. 낙수 효과요? 그런 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입니다. 대기업은 환율 마법으로 잔치를 벌이는데 부품을 수입해서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파산 직전입니다.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면서 나라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일본 국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라는 부자라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지옥 같지? 그 질문이 지금 일본 사회를 관통하는 비명입니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디지털 적자입니다. 여러분, 일본 기업 중에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IT 기업이 있나요?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어요. 일본 사람들도 유튜브 보고 아이폰 쓰고 아마존에서 쇼핑합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달러로 바뀌어서 미국으로 싹 빠져나갑니다. 피할 수 없는 국부 유출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소니, 파나소닉은 다 어디 갔을까요? 바로 잃어버린 30년 동안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취해 모든 걸 결정하는 회의만 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도장 찍는 데만 몰두하다가 코딩하는 법을 잊어버린 거죠. 제조업 강국이었던 일본의 IT 시대에 완벽하게 적응하지 못하면서 이제는 매년 수십조 엔씩 해외 플랫폼 기업에 디지털 세금을 갖다 바치는 식민지 신세가 된 겁니다. 엔저가 되면 수출이 늘어서 무역 흑자가 나야 하는데 이 디지털 적자와 에너지 수입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 교과서가 통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질병에 걸린 겁니다. 이게 바로 구조적 몰락입니다.
환율이 조금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일본의 기초체력, 즉 펀더멘탈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럼 금리 올리면 되잖아. 미국처럼 금리 올려서 엔화 같이 방어하면 되잖아. 맞아요. 상식적으로는 그게 정답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 빚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GDP 대비 250%를 훌쩍 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1200조 엔이 넘는 빚더미 위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금리를 1%만 올려도 일본 정부가 매년 갚아야 할 이자가 수십조 엔씩 불어납니다. 안 그래도 없는 살림에 세금 걷어서 이자 갚다가 나라가 파산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금리를 못 올리는 또 다른 소름 돋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좀비 기업들 때문이죠. 초저금리라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연명하는, 수익도 못 내는 한계 기업들이 일본 경제의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이 기업들이 줄도산하며 일본 경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공포. 이게 바로 일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촉새입니다. 이걸 외통수라고 하죠. 금리를 안 올리면 환율이 박살나고 국민들이 가난해지며, 금리를 올리면 국가 재정과 기업들이 박살납니다. 일본 은행 총재 머릿속은 지금 지옥 그 자체일 겁니다. 최근에야 억지로 금리를 0.1% 같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수준으로 올렸지만 시장은 비웃었습니다. 그걸로 되겠어? 라면서 엔화는 다시 약세로 돌아섰죠. 시장은 알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총알이 없다는 걸요. 결국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이 자국 화폐 가치를 지킬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알아차린 겁니다. 일본은 망가져도 엔화를 찍어내서 막을 것이라는 과거의 무한 신뢰가 깨지고 있는 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걸 모두가 아는데 누가 그 독을 사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이런 상황에서 엔화가 싸니까 사두면 언젠가 1000원 가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도박입니다.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거죠. 과거 10년, 20년 전의 차트를 보고 지금이 역사적 저점이야 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때 일본과 지금의 일본은 체급이 다릅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 있고 지하실 아래 핵폐기물 처리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반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이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혁신이 멈추고 늙어가는 국가의 화폐 가치가 다시 우상향할 수 있을까요? 그건 경제 법칙을 거스르는 판타지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일본의 종합상사 주식을 샀지 엔화 자체를 사진 않았습니다. 기업은 돈을 벌지만 국가는 망가질 수 있다는 걸 구분해야 합니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판다. 이 원칙은 가치가 유지되거나 성장하는 자산에만 통하는 말입니다. 가치가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자산에 물타기를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하는 자선 사업일 뿐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은 건 왜일까요? 저출산, 고령화,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어디서 많이 본 소름 돋게 익숙한 그림 아닌가요?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앞서간다는 말 있죠. 지금 일본이 겪는 이 고통은 우리가 아무런 대비 없이 시간을 보냈을 때 맞이할 끔찍한 미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저출산 고령화로 일할 사람은 줄고 나라 빚은 산더미인데 디지털 전환은 실패해서 새로운 먹거리도 없습니다. 여기에 에너지 수입 의존도는 여전히 높죠. 이 모든 요소가 한꺼번에 일본을 덮치는 퍼펙트 스톰이 형성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을 타산지석 삼아야 합니다. 단순히 일본 망했네 하고 비웃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저 괴물을 피할 수 있을까? 를 피 터지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디지털 전환, 신성장 동력 발굴, 그리고 건전한 재정 관리. 이것들이 실패하면 우리 원화의 가치도 언제든 엔화처럼 투기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걸 기회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일본의 실패를 보고 우리는 다른 길을 갈 수 있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후발주자 이점이라는 달콤한 말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걷게 될 뿐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일본 여행 가서 싸게 즐기는 건 좋습니다. 누리세요. 하지만 둘째, 묻지마 엔화 투자는 당신의 자산을 태워버리는 행위입니다. 절대 금물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다면 엔화라는 종이가 아니라 환율 효과로 돈을 버는 일본의 알짜 기업이나 일본을 대체할 글로벌 1등 기업을 보셔야 합니다. 진짜 금을 찾아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율은 한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성적표라는 걸 기억해주세요. 싼 게 피지떡이라는 옛말 글로벌 경제에서는 진리입니다.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될 경제는 언제나 여러분의 냉철하고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엔 더 흥미롭고 돈이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될 경제였습니다.